지금 이 순간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우리는 평생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남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노후가 찾아왔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이제 자식들이 곁에 있어 줄 거야. 내가 모아둔 돈이 있으니 괜찮겠지. 하지만 저는 수천 명의 노후를 지켜보면서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착각인지를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해 왔습니다. 자식은 자신의 삶을 삽니다. 돈은 언젠가 바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가 사라졌을 때 남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그 순간 당신 안에 아무것도 없다면 아무런 열정도, 아무런 즐거움도, 아무런 나만의 세계도 없다면 그 고독은 어떤 가난보다도 잔인하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저는 오늘 조선 후기 최고의 신학자 정약용 선생의 삶에서 길어올린 지혜를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이라는 길고 혹독한 유배 생활 속에서 관직도 재산도 가족의 온기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척박한 땅에서 500권이 넘는 책을 저술하고 차를 마시며 자연을 관찰하고 매일 글을 쓰며 스스로를 지켜냈습니다. 그가 남긴 말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스로 즐길 줄 아는 사람은 하늘도 그를 빼앗아 갈 수 없다. 저는 이 한 문장이 노후를 사는 모든 분들께 전하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이런 느낌을 받고 계신 건 아닌가요? 하루가 길게만 느껴지고 아침에 눈을 떠도 딱히 기다려지는 것이 없는 느낌. 자식에게 전화를 걸고 싶지만 괜히 눈치가 보이는 느낌. 오랜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어딘가 공허함이 남는 느낌. 그 감각 저는 압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님도 압니다. 우리 세대는 나를 위한 삶을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항상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여러분께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바로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취미는 돈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단 하나,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작은 결심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유배지의 차가운 방에서 붓을 들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오늘 이 순간부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 세계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자식도 세월도 병도 건드릴 수 없는 당신만의 성입니다. 지금부터 그 성을 쌓는 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남은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께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먼 옛날의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한 인간의 이야기이며 그 삶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200년이 지난 지금도 전혀 낡지 않았습니다. 1801년 조선의 한 학자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약용. 당시 그는 조선 최고의 관료였습니다. 앙의 신임을 받았고 수원 화성을 설계했으며 백성을 위한 개혁을 꿈꾸던 시대의 지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박해로 인해 그는 하루아침에 전라도 강진이라는 낯선 땅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관직을 빼앗겼습니다. 재산도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는 수백 리 떨어진 곳에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배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18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8년입니다. 누군가의 노후 전체에 해당하는 그 긴 시간을 정약용은 아무것도 없는 유배지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분노했을 것입니다. 절망했을 것입니다. 술로 세월을 보내거나 원망 속에서 몸과 마음이 함께 썩어갔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의 주변에는 그렇게 무너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같은 처지의 유배객들이 하나 둘씩 스스로를 놓아버리는 모습을 그는 곁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강진의 작은 추가집에 앉아 붓을 들었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글을 썼습니다.
마당에 피어나는 들꽃을 관찰했고 새벽 이슬을 모아 차를 끓였습니다. 손수 텃밭을 가꾸며 흙온 길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는 동안 그의 손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목민심서, 경세유프, 흠음신서. 오늘날 우리가 조선 최고의 고전이라 부르는 저작들이 바로 그 유배지의 초라한 방에서 탄생했습니다. 18년 동안 그가 저술한 책은 무려 500권이 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 앞에 설 때마다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정약용이 증명한 것은 단순한 학문적 업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외부의 조건이 모두 사라져도 자신 안에 살아있는 무언가를 붙들고 있는 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무언가가 바로 취미였습니다. 열정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하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 그것이 그를 18년의 유배에서도 살아남게 한 진짜 힘이었습니다. 현대 심리학은 이것을 내적 동기라고 부릅니다. 하버드 의과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진정으로 즐기는 활동을 가진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7년을 더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맑은 정신으로, 더 적은 고독감으로, 더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200년 전에 이미 그 진실을 몸으로 살아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께 무언가 대단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500권의 책을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하루를 살아있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이것을 해야지 하고 가슴이 조금이라도 설레는 것이 있습니까? 만약 없다면 오늘부터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정약용 선생이 그 길을 이미 우리에게 열어두었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살면서 가장 깊은 상처를 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것, 평생을 바쳤는데 외면당한 것,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 저는 수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를 가장 깊이 무너뜨리는 것은 언제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힘들 때 언제나 그 자리에 있고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마음을 열어주는 존재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바로 책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독서하는 습관이다. 그는 재산도 권력도 없는 처지에서도 책만큼은 놓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모든 것을 잃었기 때문에 책의 진짜 가치를 더 깊이 깨달았는지도 모릅니다. 당진의 유배지에서 그가 읽고 또 읽었던 책들은 단순한 종이 묶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정신을 살아있게 해준 생명줄이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68세의 한 할머니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들은 모두 서울로 떠났으며 시골집에 홀로 남겨진 분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분은 매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보냈습니다. 뉴스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그렇게 하루가 가면 또 하루가 왔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한 것 같지 않아요. 저는 그분께 한 가지를 권했습니다. 오늘부터 딱 20분만 책을 읽어보시라고. 어떤 책이든 상관없다고. 좋아하는 것, 궁금한 것, 옛날에 읽고 싶었던 것이면 충분하다고 3개월 후 그분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책을 읽기 시작하니까 생각이 많아졌어요. 생각이 많아지니까 쓰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게 하루 중 제일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그 할머니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었습니다. 자식이 돌아온 것도 아니고 남편이 살아온 것도 아니고 돈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 매일 아침 기다려지는 것이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독서를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인지 기능화 속도가 32% 느렸습니다. 알츠하이머 발병 위험도 현저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뇌를 훈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숨에서 벗어나 오직 나의 생각과 마주 앉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쌓일수록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내면을 갖게 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누군가의 시선에 주눅드는 일이 줄어듭니다. 자신이 단단해지기 때문입니다. 글 쓰기는 그 다음 단계입니다. 정약용 선생은 단순히 책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읽은 것을 반드시 글로 남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글을 쓰지 않는 독서는 그물 없이 고기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 하루의 끝에 세 문장만 써보십시오. 오늘 무엇을 느꼈는지, 무엇이 고마웠는지, 내일은 무엇을 해보고 싶은지 이 세 문장이 여러분의 감정을 정리해 줍니다. 머릿속을 떠돌던 불안과 걱정을 종이 위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감정의 주인이 됩니다. 책은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몇 평짜리 집에 사는지, 자식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펼치는 순간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글 쓰기는 그 만남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정약용 선생이 18년의 유배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매일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자기 자신을 잃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 책 한 권을 손에 드십시오. 그리고 잠들기 전 딱 세 문장만 써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꾸는 첫 번째 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구름이 어떤 모양인지, 바람이 어느 방향에서 불어오는지, 길가의 나무가 오늘은 어제와 다른 빛깔을 띠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눈여겨본 것이 언제였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선뜻 대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고개를 들 틈도 없이, 숨을 고를 여유도 없이 오직 해야 할 일들을 향해 몸을 던지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후가 찾아왔을 때 문득 멈춰서니 정작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정약용 선생은 강진 유배 시절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주변의 자연을 관찰하는 것을 하루의 첫 번째 일과로 삼았습니다. 들판에 풀 한 포기, 연못에 개구리 한 마리, 하늘을 가로지르는 새 한 마리,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공부였고 기도였고 살아있음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초목의 이치를 모르는 자는 하늘의 돌을 논할 자격이 없다. 이 말은 단순히 시물락을 공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연 앞에 겸손하게 서서 눈에 보이는 작은 것들 속에서 삶의 이치를 읽어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관찰한 자연을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오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67세의 회사에서 정년퇴직을 한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40년 넘게 같은 회사를 다녔고 퇴직하는 날까지 성실하게 살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하고 나니 그분은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었고 오후가 되면 거실 소파에 앉아 멍이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자식들은 바빠서 자주 연락이 오지 않았고 오랜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도 퇴직과 함께 서서히 끊어졌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분께 저는 딱 한 가지를 권했습니다. 내일 아침 휴대폰을 집에 두고 30분만 걸어보시라고, 아무 목적지도 없이 아무 계획도 없이 그냥 발이 가는 대로 걸어보시라고. 그리고 걷는 동안 눈에 띄는 것 3가지만 마음속으로 기억해 두시라고. 처음에 그분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그게 뭐가 달라지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그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걷다가 담장 밑에 핀민들레 꽃을 봤어요.
이렇게 예쁜 꽃이 거기 있는 줄 몰랐어요. 내일도 또 걷고 싶어요. 그 한 문장이 모든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분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은 민들레 꽃을 발견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한 달 후 그분은 매일 아침 1시간씩 동네를 걸으셨습니다. 걷는 동안 본 것들을 작은 노트에 적으셨습니다. 어떤 날은 나뭇잎의 색깔 변화를, 어떤 날은 아침 공기의 냄새를, 어떤 날은 하늘의 구름 모양을 기록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그분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아침이 기다려져. 오늘은 또 무엇이 보일까 하고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각각 도심의 길과 자연 속의 길을 90분 동안 걷게 한 후 뇌를 촬영한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자연 속을 걸은 그룹은 반추적 사고, 즉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는 뇌의 활동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연 속을 걷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의 걱정과 불안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 효과는 하우일제 보험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자연은 침묵하지만 그 침묵 속에 치유의 힘이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미 200년 전에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배지의 자연 속에서 절망 대신 이치를 보았고 외로움 대신 하늘의 도를 들었습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단한 사람인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서 눈을 열고 귀를 열면 됩니다. 그 순간 자연은 묵묵히 여러분의 상처를 어루만져 줍니다. 오늘, 내일 아침 딱 30분만 시간을 내어 주십시오. 휴대폰은 내려놓으십시오. 이어폰도 빼십시오. 그냥 걸으십시오. 바람을 느끼십시오. 발 아래 땅을 느끼십시오. 하늘을 올려다 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그 30분이 쌓이고 쌓여 어느 날 문득 여러분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나는 아직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언가에 완전히 몰입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순간 손을 움직이며 무언가를 만들거나 가꾸는 동안 머릿속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지금이 순간만 존재하는 느낌. 어린 시절 흙을 만지며 놀던 그 순수한 집중의 감각. 사실 그 감각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오늘 저는 그 감각을 다시 깨우는 두 가지 취미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바로 차 한 잔의 명상, 다도, 잣떠와 손으로 만드는 취미, 수공, 접공입니다. 먼저 다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강진 유배 시절 매일 아침차를 끓이는 것을 하루의 신성한 의식으로 삼았습니다. 그가 머물렀던 다산초당 자산초탕이라는 이름 자체가 차와 산을 의미합니다. 그는 직접 차나무를 심고 찻잎을 따고 물을 끓여 차를 마셨습니다. 단순히 목을 추이기 위한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마음의 준비였고 흔들리는 감정을 가라앉히는 수양이었으며 자기 자신과 고요히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 한 잔을 마시는 사람의 마음은 천천히 맑아지고 천천히 깊어진다. 18년의 유배 생활에서 그를 지탱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매일의 차 한 잔이었습니다. 다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고급 차잔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싼 차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물을 끓이는 시간과 그 앞에 조용히 앉아있는 5분입니다. 물이 끓기 시작할 때 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차잔에 물을 따를 때 피어오르는 김을 바라보십시오. 첫 모음을 마실 때 혀끝에 닿는 온기를 느껴보십시오. 이 작은 동작들에 온전히 집중하는 동안 뇌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걱정에서 벗어나 오직 지금이 순간으로 돌아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마음 챙김 즉 마인드풀리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수십 년의 연구가 증명하듯이 마음 챙김의 실천은 불안을 줄이고 혈압을 낮추고 수면의 질을 높이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킵니다.
이제 수공, 석공, 손으로 만드는 취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예, 정원 가꾸기, 모금, 뜨개질, 도의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손을 사용하는 취미가 왜 그토록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갖는지 저는 한 분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72세의 한 할아버지가 계셨습니다. 퇴직 후 무기력증에 시달리며 매일 집에만 계셨던 분입니다. 관절이 좋지 않아 심한 운동은 어려웠고 눈도 침침해져 책 읽기도 쉽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네 문화센터에서 서예 강좌를 우연히 발견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간이나 보내자는 마음으로 등록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붓을 들고 종이 위에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순간 그분의 온 신경이 오직 붓글에 집중되었습니다. 손에 힘을 조절하고 먹의 농도를 살피고 흙의 방향을 생각하는 동안 머릿속에 온갖 잡념이 사라졌습니다. 1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몰랐다고 하십니다. 3개월이 지나자 그분의 손떨림이 줄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수면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후 그분은 자신이 쓴 서예 작품을 가족들에게 선물하셨습니다. 그날 그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이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아직 쓸모있는 사람인 것 같아서요. 그 눈물의 의미를 저는 압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동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존감이 회복되는 순간의 눈물이었습니다. 손으로 무언가를 만든다는 것은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아직 창조할 수 있는 존재임을 매일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그 증명이 쌓일수록 사람은 자신을 함부로 여기지 않게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단단함이 생깁니다. 뇌과학은 이것을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손을 정교하게 사용하는 활동은 뇌의 전두엽과 해마를 동시에 자극합니다. 전두엽은 판단력과 감정 조절을 담당하고 해마는 기억력을 담당합니다. 즉 손을 쓰는 취미는 뇌를 젊게 유지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일본 도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손을 사용하는 창작 활동을 꾸준히 한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 기능 저하가 40% 느리게 진행되었습니다. 치매 예방에 있어서도 손의 활동이 그 어떤 약보다 강력하다는 것이 여러 연구를 통해 입증되고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유배지에서 직접 텃밭을 가꾸고 손수 차나무를 돌보고 부두로 글을 쓰며 18년을 보냈습니다. 그의 손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움직이는 동안 그의 정신은 유배의 절망 속에서도 살아 있었습니다. 손이 움직이면 마음이 살아납니다. 손이 무언가를 만들면 자존심이 회복됩니다. 손이 땅을 만지면 삶과 다시 연결됩니다. 이것이 정약용 선생이 몸소 보여준 손으로 사는 삶의 철학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화분 하나를 사서 창가에 놓아 보십시오. 붓과 먹을 준비해 한 글자만 써 보십시오. 실과 바늘을 들어 작은 것 하나를 깨매어 보십시오. 그 작은 시작이 여러분의 손을 깨우고 손이 깨어나면 마음이 깨어나고 마음이 깨어나면 삶이 다시 빛나기 시작합니다. 차 한 잔의 온기와 손끝에서 탄생하는 작은 창조물 그것이 어떤 값비싼 락보다 어떤 화려한 여행보다 여러분의 노후를 더 풍요롭고 더 존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께 정약용 선생의 삶을 통해 5가지 취미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독서, 글쓰기, 자연 관찰과 산책, 다도, 그리고 손으로 만드는 수공.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것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200년 전 이야기가 지금 나에게 맞을까? 저는 그 의심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파트에서는 현대 과학이 5가지 취미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명확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정약용 선생의 지혜는 단순한 옛 이야기가 아니라 현대 과학이 수백 건의 연구를 통해 다시 한번 증명해낸 살아있는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의과 대학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성인 발달 연구 이른바 그랜트 스터디는 인간의 노화와 행복에 관한 방대한 연구 중 하나입니다. 이 연구가 도달한 결론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노년기에 능동적인 취미 활동을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훨씬 건강하게 나이 들었으며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살았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삶의 주도권을 쥐고 조엄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가 강조하는 것은 돈이나 지위가 아닙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즐기는 무언가를 꾸준히 실천하는 삶의 태도였습니다. 독서에 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미국 러시 대학 유료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독서와 글쓰기 같은 인지 활동을 유지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알츠하이머 발병이 평균 2.5년 늦춰졌습니다. 5년이라는 숫자가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2.5년이면 손자의 초등학교 입학을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2.5년이면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을 여행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2.5년이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의 5년의 아침을 더 맞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책 한 권이 지켜줄 수 있다면 이것은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연 속 산책에 관해서는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 결과를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더해 일본의 산림 유격 연구도 주목할 만합니다. 일본 지바 대학의 연구팀이 24개 지역 산림에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자연 속에서 걷거나 모은 사람들은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평균 4% 감소했습니다. 혈압은 낮아졌고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NK 세포의 활성도는 높아졌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연 속을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면역력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매일 아침 자연을 관찰하며 걸었던 그 습관이 18년의 유배 생활에서도 그의 몸을 지켜준 비밀 중 하나였을 것입니다. 도와 마음 챙김에 관해서는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의 신경과학자 사라라 사라라 박사의 연구가 특히 인상적입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명상적 실천을 해온 사람들의 뇌를 MRI로 촬영한 결과 감정 조절과 자기 인식을 담당하는 대뇌 피질이 두께가 같은 나이의 일반인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즉 매일의 고요한 실천이 뇌를 물리적으로 젊게 유지시킨다는 것입니다. 차 한 잔을 조용히 마시는 그 5분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뇌를 재건하는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손으로 만드는 수공 취미에 대해서는 이미 일본의 연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국 브리스톨 대학의 연구 결과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뜨개질을 꾸준히 한 노인 그룹을 3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해당 그룹은 우울증 증상이 82% 감소했고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늦어졌으며 무엇보다 삶의 의미와 목적 의식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것이 단순히 몸에 좋은 것이 아니라 삶의 이유를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연구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하나입니다. 능동적인 취미 활동, 특히 몸과 마음을 동시에 사용하는 취미는 노년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것이 아닙니다. 뇌를 보호하고 감정을 안정시키고 면역력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존엄한 존재로 느끼게 만드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200년 전 유배지에서 실천했던 그 5가지 삶의 방식이 오늘날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들이 수십 년의 연구 끝에 도달한 결론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저는 놀랍지도 않습니다.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망설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검증된 길입니다. 수백 명의 학자들이 수십 년의 연구가 그리고 200년 전 한 위대한 선인의 삶이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돈이 없어도 됩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오늘 하루 자기 자신을 위해 작은 것 하나를 실천하겠다는 결심뿐입니다. 그 결심이 여러분의 남은 삶을 지킵니다. 그 결심이 여러분의 존엄을 지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여러분을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참 긴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에서 시작해 책과 글쓰기의 힘을 이야기했고 자연 속 산책의 치유를 나누었으며 차 한 잔의 고요함과 손으로 만드는 창조의 기쁨을 함께 느꼈습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이 모든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그것은 정약용 선생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산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약용 선생의 유산을 그가 저술한 500권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은 조선의 제도를 개혁하려 했던 그의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보다 더 깊은 곳에 그의 진짜 유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삶의 태도, 애부의 조건이 모두 무너져도 내면의 불꽃을 꺼뜨리지 않는 인간의 존엄, 그리고 그 존엄을 지키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으로서의 5가지 취미. 이것이 그가 18년의 유배를 통해 온몸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닙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을 오랫동안 지켜봐온 사람처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지키고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까지 걸어오셨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는지 저는 압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무게를 조금 내려놓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을 위해 사셨던 시간이 있었다면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사셔도 됩니다. 남을 위해 희생하셨던 시간이 있었다면 이제는 자신을 위해 꽃 피우셔도 됩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먼저 행복한 사람이 주변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일 무기력하고 공허한 부모를 보는 자식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반대로 매일 아침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며 자신만의 세계를 가꾸는 부모를 보는 자식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 모습 자체가 자식에게 가르치는 가장 훌륭한 삶의 교육입니다.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입니다. 정약용 선생도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비가 책을 읽고 글을 쓰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어떤 말보다 강한 가르침이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저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결심해 주십시오. 내일부터 5가지 취미 중 단 하나만 시작하겠다고 거창하게 시작할 필요는 없습니다.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일기장에 3문장을 쓰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현관문을 열고 10분만 동네를 걷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주전자에 물을 올리고 차 한 잔을 끓여 조용히 마시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화분 하나를 사다가 창가에 놓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오늘 단 하나의 작은 걸음이 여러분의 남은 삶 전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약용 선생은 18년의 유배를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후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유배지에서 잃은 것은 많았으나 그곳에서 얻은 것은 더 많았다. 가장 큰 것을 얻었으니 그것은 나 자신이다. 저는 이 말이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젊음을 잃었고 어떤 분은 소중한 사람을 잃었고 어떤 분은 꿈을 잃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가장 중요한 것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을 가꾸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를 심었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독서의 싹으로 글쓰기의 줄기로 산책의 뿌리로 다도의 꽃으로 수궁의 열매로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 아래에서 여러분이 따뜻하고 평화로운 노후를 보내시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두 손 모아 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건강하십시오. 부디 행복하십시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오늘 하루가 기대되는 삶을 사십시오. 자식이 전화를 하든 안 하든 날씨가 맑든 흐리든 통장 잔고가 많든 적든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하루를 빼앗아 갈 수 없도록 여러분만의 단단한 세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이 정약용 선생이 200년을 건너 오늘 여러분께 전하는 가장 따뜻한 담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리고 댓글 안에 이렇게 써 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나 자신을 위해 산다. 이 한 문장이 여러분의 결심을 세상에 선언하는 첫 번째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또한 주변에 혹시 노후의 무기력함과 외로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영상을 조용히 전해 주십시오. 말로 위로하기 어려울 때의 영상이 그분들에게 대신 말을 건넬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남은 삶이 진정한 꽃으로 피어나기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